그 중간에 또 여기 저희가 실제 공연하는 극장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기품 같은 걸 이동하러 다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생명정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리가 좀 작죠? 제가 좀 작은 편이어서 그건 할 수 없고요. 개선이 안 되는 거라서. 그 생명정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조금 소개 말씀드렸는데, 오늘 자료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주의론에 대해서 조금 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정치 시대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 아부 그라이브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학대 사건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지 그런 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1페이지에 호모 서케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영어는 그냥 서커인데 사케르란 말에 대한 이제 패러디로 쓰고 있어가지고 번역도 그냥 음역해서 서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서케르라는 거는 쓰는 말은 아니고 지적이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패러디한 용어입니다. 사케르, 서케르 이런 식으로. 의미상으로는 이제 타인들을 착취하고 빨아먹으려고 하지만 그 자신이 먹잇감이 되고 마느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 규정을 했는데, 호모 사케르 개념은 좀 뒤에 나옵니다. 거기 미리 보시면은 6페이지에 6페이지의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호모 사케르라고 되어 있는데, 비록 인간으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일본어로 강조되지 않는 열외 인간이 호모 사케르다. 배제된 자입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사례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대선에서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지금 이슈 중에 하나인데, 6시에 끝나는 게 이제 9시로 연장하라고 이제 야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정컨대 한 9% 이제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연장하더라도 되지 않더라도 이제 투표할 사람도 있고요. 되더라도 투표 안 할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실제 9%가 실제라고 한다면 이 9%가 말하자면은 이 호모 사케르, 이 대선에서 배제된 자들 포함되지 않는. 왜냐면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이들은 실제 형식적인 권한은 없지만 실제로 그 권한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당한 시간을 못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6시까지 근무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 9%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종의 난민. 정치의 주체는 보통 이제 시민.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적 주체는 불어로는 시토아이앵이라고 얘기하는 영어 시티즌에다 시민들이 어떤 정치적 주체입니다. 부르주아이고, 고대는 이제 고대도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에서의 폴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성인 남성들로 구성되었던 시민들, 그들이 정치적 주체입니다. 근데 세계사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어떤 범위가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어 온 역사, 그러니까 어떤 참정 주권자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 온 그런 역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시민으로서 혹은 국민으로서의 권리 바깥에 놓이는 어떤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 호모 사케르입니다. 가령 이라크 포로들도 다 마찬가지고, 혹은 이제 우리도 불법 체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 이제 불법 체류 상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혹은 그런 권리를 박탈당한 어떤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이제 명명이 호모사케르입니다. 호모사케르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타인들을 갈취하는 혹은 이제 착취하고 이렇게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서커란 말이 그런 뜻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고 그 자신이 결국에는 먹잇감이 되는 어리석은 인간들, 그런 이제 호모사케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의 용어를 그냥 쓰자면 오늘날에 이제 존재하는 두 가지 유형이 호모사케르이거나 호모서케르이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 자신이 이렇게 제물이 되는 거, 먹잇감이 되는 거. 그러니까 호모서케르는 그런 경우죠. 자기가 착취한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착취당하는 인간, 어떤 형상입니다. 또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웰빙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어떤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 위험들을 이렇게 제거하고자 합니다. 안전해야 되니까 웰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어떤 삶다운 요소, 삶을 삶답게 만드는 것은 어떤 과잉이고 그 위험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삶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살려고 애쓰지만 결과적으로 삶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런 어떤 그렇게 귀결되는 양상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조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케르하고 조금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거기 1페이지 다시 좀 보시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조롱한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에 대한 그 지배를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정치적 냉소주의 같은 경우가 그런 함정에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가령 이제 선거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다 똑같아. 이런 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여권이나 야권이나 다 똑같고 똑같은 놈들이고 바꿔봐야 뭐 하는 것 없고 다 그들만의 정치이다. 그들만의 어떤 입속 챙기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냉소적인 거리를 두는 경우. 그런데 그런 냉소주의적인 태도가 결과적으로 현재 어떤 구도 자체를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그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도록, 지탱되도록 말하자면 이게 기여합니다. 거기에. 그런 게 말하자면 여기 보니까 호모서케르의 형상입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영리하게 행동합니다. 나 너네들한테 속지 않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또 한 번 이용당합니다. 그게 이제는 가끔씩 이제 락강도 그런 얘기하는데 속지 않으려고 하는 자, 영리한 자가 속임수에 이렇게 걸려드는 거, 그런 자기 덫에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데 이 호모서케르가 그런 어떤 대표적인 형상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어떤 돈을 얻을 수가 있는가? 여기 이제 민주주의 얘기를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택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반자본주의, 그 다음에 반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철학자라고 별칭으로 불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뭐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현재 자본주의 4.0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본주의가 그 현재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사회주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자본주의, 이 공간주의. 그래서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라는 책에서 이제 지적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미래는 이 두 가지 어떤 이념간의 어떤 그 경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회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가령 복지국가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북유럽식의 그 사회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경제민주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민주화가 현 단계의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 어떤 위기 혹은 모순,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책입니다. 그 방책은 이 체제를 더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 현재 자본주의가 더 지탱하기 어려워요. 이 모순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기권하겠습니다. 포기하겠어. 난 자본주의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99%를 그 어떤 탈락자, 패배자로 이제 양산해내는 체제가 오래 유지될 수 없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난 1%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 미국의 그 부유층들이 그 부시 정부에서 부자 감세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데 거기 이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이제 그런 이 천문학적인 재산가들 있죠. 이 사람들이 부시 정부가 거기 이제 보수당 공화당 정부가 거기도 이제 부자들을 위한 정부예요. 그래서 부자 감세를 했어요. 세금, 상속세나 재산세 이렇게 감면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자들이 나서가지고 반대했어. 우린 반대한다. 우리 세금 내고 싶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돈 적게 내면은 그만큼 이렇게 세이브 되겠죠. 자기한테 유리하겠지만 다른 비용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화되게 되면은 사회 불안 요인이 더 커지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그 대도시에서 밤중에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한국은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어디 좀 위험한 화성이나 이런 데 빼고는 밤에 그래도 조금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밤에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사설 경호원들 이렇게 대동한다거나 이렇게 실컷 보장해야 됩니다. 집도,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보안장치 다 막 이렇게 성벽처럼 하고, 그다음 보안장치도 하고, 그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금 더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자선적인 마인드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라, 그게 자기한테 더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제 블록화된 사회.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시켜야 됩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99%라든가 이렇게 노동자는 너네 따로 다르게 슬럼가처럼 이렇게 분리시킨다거나. 브라질 같은 데서는 이제 이 부유층들이 그 헬리콥터 타고 이동한다고 해요. 헬리콥터 타고. 그러니까 섞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너네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따로 다니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같은 차 운전하면서 이제 아웅다웅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게 지구적인 게 이제 타워필리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부유층을 위한 어떤 이 주거 공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무나 거기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배달원들 택배 기사들도 그렇고, 거기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을 합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또 배달원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저런 거였어요. 우유 배달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20층이라고 하면 20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층별로 다 눌러놔요. 그 다음에 이제 층별로 배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층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길에 이제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 몇 층마다 이렇게 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용하지 말라고 한 건데, 약간 와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아예 이제 이용하지 말라고.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한다는 식으로 이제 그 언론에 좀 소개가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경우는 좀 오해된 거긴 하지만, 그런 어떤 분위기 자체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된 자하고 배제된 사이의 어떤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거.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한 어떤 장벽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월가 시위, 지난해 가을에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가 의미하는 바는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적이 얘기하는 어떤 정치적 철학적 의미도 마찬가지인데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 그런 어떤 분리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차별적인 대우에 대해서 이대로는 곤란하다라는 것. 이제 한번 이제 폭발했는데 그건 이제 어떤 그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 불만 혹은 분노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가 그런 분노 자본을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터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걸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제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방식이 이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식 경제민주화 같은 거이고 아니면은 전혀 다른 어떤 체제로서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는 이제 해답이 아니라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공산주의적 삶의 방식을 이렇게 새롭게 발명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청이고 지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이것도 궁극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맨 첫 주에 하나 저 자료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 지적이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가 승리할 거다. 언젠가. 이제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승리하기 이전에 우리가 공산주의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실행 파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고안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20세기의 그 역사적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의 경험, 이거는 어떤 반면 교사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반면 교사이지. 우리가 그 모델 그대로 이제 다시 이제 재실행하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이제 지적의 주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하고 정책체제로서의 민주주의하고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결속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적에 보면 이 정치하고 이 경제라는 게 일종의 그 일란성 쌍둥이처럼 한 몸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X가 있는데 그걸 이쪽에서 보면 경제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사고가 정치 경제학입니다. 둘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걸 이렇게 사고하려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이 미완의 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상범 같은 경우는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수고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출간하게 되는데 지적의 해석으로는 그게 못 쓴 게 아니라 쓰다가 이렇게 포기한 거.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마르크스가 다루고자 했던 거는 이 정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문제, 상품의 문제, 화폐의 문제 이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다룬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정치를 다루려고 했는데 마르크스가 좀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이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지는 이건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그 정치이기도 한 겁니다. 이 자본에 대해서 자본의 순환 내에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일종의 정치 경제학이에요. 한국은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우리는 정치 경제가 없어요. 대학에 이미 그 일종의 배제된 시각입니다. 우리는 정치학과 아니면 경제학과만 있습니다. 대학 진학 진로 선택할 때 정치학과 갈 거냐 이제 경제학과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약간 징후적이기도 한데 이건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학문장에서 이렇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내지는 불온하고 좀 위험해요.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 별개 문제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경제개혁은 경제개혁 따로 있고 정치개혁은 정치개혁 따로 있는 거예요. 둘 다 사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 시대를 이 떠받치는 어떤 사고의 기본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둘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 그렇게 분리시켜서 분업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전혀 이렇게 급진적이지도 않고 파괴적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합니다. 경제학이나 정치학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 학문입니다.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작동하는 그 밑에 작동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 둘을 나눠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인 정치학, 편파적인 경제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둘만 나눠놓으면 그걸 이렇게 충분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좀 많이 듣는 이제 사례인데 몇 년 전에 저 서울대 경제학과에 이제 그 정치경제학 담당 교수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김수현 교수라고 이제 자본은 번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은 이제 영어본을 번역했어요. 국내 자본 번역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독어본 번역이 하나 있고 영어본 번역이 하나 있고 영어본 번역이 더 읽기는 쉽습니다. 또 원래 그래요. 중역본이 조금 더 읽기가 쉽습니다. 원전 번역은 더 읽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원전 번역이 더 읽기 쉬우면 이제 사람들이 흉봐요. 원전 번역하고 맞아 이러시고 읽기가 좀 어려워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양반이 영국에서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은 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경제학은 마르크스 경제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 후임을 나간 다음에 이분 정리한 그 재직한 다음에 후임자를 뽑질 않았어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계좌고 이제 소위 그 나머지 주류 경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류 경제학 대 정치 경제학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이 제도적 장에서 이걸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내지는 자꾸 이렇게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양반 그 제자들이 이제 김수현 교수에게 이분이 한 7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념논청을 냈는데 3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정치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 한 무리 정도밖에 안 돼요. 가끔 이제 친목 단합대 같은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사회적 힘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합니다. 요는 그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가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건드려야 되고 민주주의를 변형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건드려야 되고 이게 지적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알랭 바디우 같은 이제 프랑스 좌파 철학자의 기본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순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피어 폴리틱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지제카하고 알랭 바디우의 차이인데 바디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용한 부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거기 2페이지 보시면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오늘날의 주된 정치적 물신이며 기본적인 사회적 적대에 대한 부입이다. 그러면서 그 알렌 바듀의 표현으로는 민주주의가 오늘날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주적 개념은 국방백서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 이제 철학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비판, 공격의 타겟이 뭐냐?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반자본주의보다 먼저 선결적 해결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공격이다라는 게 이제 알렌 바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성동격소식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친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게 지적식 관점입니다. 근데 그와는 다르게 이걸 분리시켜서 이거 자체만 이렇게 문제 삼는 것 그런 태도를 이제 순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정치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번역의 느낌과 아주 다릅니다. 순수 정치는 깨끗한 정치, 클린 정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랑 전혀 관계없고요. 정치 경제의 문제에서 정치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 이게 순수 정치입니다. 그런 입장에 반대해서 지적이 쓰는 개념은 이제 시차적 관점. 이게 이제 시간차가 아니라 시각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은 한쪽씩 가리고 보면 조금씩 다르죠.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과학자들 보기에 뇌는 폐백질 덩어리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철학자들 보기에는 뇌라는 거는 어떤 의식 현상이 발생하는 어떤 기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전혀 양색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시차인데,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치가 보이고,
자본주의가 보이고, 아니, 민주주의가 보이고,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내지 경제가 보이고, 둘 다 이렇게 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쪽에 팩트입니다. 네, 요거까지가 사실은 실제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책 정도 2000년대 초반에 지적이었던 문제의식이었는데 지난번 월가 시위에 대해서 그 즉흥 연서 같은 거 보면은 지적이었던 초점이 조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미 자본주의 스스로가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이혼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좀 떼놓으려고 애를 썼는데 손 대기도 전에 자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결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 이게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원래 서구 자본주의, 서구 민주주의, 서구식 발전 모델은 자본주의 플러스 이 시장 플러스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이제 서구식 일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동아시아 모델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20년 됐나 벌써, 유교 자본주의란 말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조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막 그것만 다룬 잡지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지금 다 사라져버렸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해가지고 한국, 대만,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들어갔던가 이제 급속하게 경제 성장하는 네 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마리 용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들 나라들의 경제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좀 분석을 하다가 공통적인 게 이제 뭐 유교 문화권이고 유교라는 어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가 이들의 어떤 고속 성장의 어떤 베이스, 어떤 또 다른 어떤 동인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게 바르게는 자본주의 시장 플러스 유교 자본주의라고 좀 포장됐지만 하나 권위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있는 게 이제 서구식 모델입니다. 서구식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델. 이게 한국형 모델인데요. 이게 박정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플러스 그러니까 정부 주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결합돼가지고 고속 성장의 어떤 신화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국 모델은 이게 중국도 굉장히 많이 참조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모델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대국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 모델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여하튼 연구를 상당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씨 모델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박정희 모델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동아시아 몇 개 나라가 그런 모델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지금 좀 다른 버전이 이제 중국 자본주의 모델입니다.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공산당이 독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시민적 자유 같은 거는 아직도 많이 이렇게 제약을 합니다. 요즘 사례 중에 하나가 중국 현대사의 굉장히 큰 상처 중에 하나인데, 천안문 사건. 천안문 사건이 89년 6월 4일에 일어납니다. 89년이 여러 가지 기념비적이 됩니다. 동유럽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얘기도 한데, 근데 6월 4일이 중국에서는 금기입니다. 6월 4일을 말하는. 이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5월 15일 이렇게 얘기해요. 6월 4일에 다른. 이거는 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허구적인 날짜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인 어떤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없이도 우리가 경제 성장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위험한 사인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작년 월가 시위에서의 지적의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이제 이혼했다라고 막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소개 기사가 뜨기도 했었는데, 그게 러시아도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중국만큼 뭐 이렇게 경제 성장하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현재 러시아식 자본주의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항상 국대를 그림자처럼 거닐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가? 용인할 것인가 이런 부패를 아니면은 민주주의의 부패와 그것을 제거하려는 우파의 캠페인이라는 악순환을 허용할 것인가? 그게 아니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좌파적 제한을 정책화할 것인가? 이제 지제 계획에서 반복되는 어떤 그룹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슬람 혁명도 마찬가지인데 자유주의 때 거기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의 어떤 결합 체제 비슷하게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락되고 있는 선택지가 소위 세속적 낙파라고 하는 선택지입니다. 저희는 뭐 세속적이라는 말을 칠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제 이슬람 지역에는 워낙 종교가 굉장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종교적 근본주의 우리도 뭐 없는 건 아니고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게 한국 교회의 중요한 특징인데 한국 교회가 80%가 근본주의 교파로 되어 있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근본주의 교파. 예전에 나온 통계인데 세계 최대 상위 몇 위까지가 한국 교회잖아요. 엄청난 대형 교회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엄청나게 열성적인 신도들, 신자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 교회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게 사실 남의 나라 말은 아닌데 지제기 이거 베냐민의 말을 자주 인용해서 하는 거긴 한데 발도 베냐민의 말입니다. 포퓰리즘의 특세는 항상 실패한 혁명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실패한 혁명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반작용을 이렇게 대두되는 게 일종의 근본주의적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한국 상황인 게 저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얘기해주는 바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우파 포퓰리즘 쪽 MB 쪽 보면 나오잖아요. 저는 예고편만 봤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아주 현란한 수사들이 있습니다. 우파 포퓰리즘적 수사. 마치 서민을 위해서 십자가라도 질 것 같은 그런 헌신적인 태도들, 그런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그게 어필했던 거는 징후적으로 이 자유주의적 개혁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개혁이라는 게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은 대개 우파 포퓰리즘으로 비교됩니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권 박근혜 후보라든가 이제 박정희 지지층이 견고하게 남아 있는 거는 일부는 지역 감정 때문에 그렇다고도 분석하지만 저는 이 자유주의 개혁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내부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 우왕좌왕 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도니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이제 개혁적인 정책들을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었죠. 그런 어떤 무능력을 보여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쪽에 편향을 이렇게 낳는다라는 거의 공식화돼 있어가지고 여러 나라들의 어떤 사례들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겁니다. 이거는 만약 이 악순환에 갇혀 있다는 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권력을 조금 가져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이 좌파적 대안을 우리가 모색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령 이게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사이의 어떤 구도라고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안적으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고 하는 거는 뭔가 여기서 좀 막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은 대사를 이제 부르치는 바람에 이미 이 레이스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이제 무소속 후보가 이걸 이렇게 떠안아야 되는, 너무 이렇게 과중한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구도로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어정쩡한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지율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민주당이 개혁에 저항하는 구호 정치 그런 인상으로 이렇게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어떤 개혁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디에서든가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상당히 조금 아직 유감스러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적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일반론입니다. 이건 뭐 한국 정치의 딱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적 특수성, 문화적 특수성 같은 건 있어요. 뭐 좀 특이한 걸 먹고, 뭐 김치 같은 거 먹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하지만 보편적인 어떤 스케일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적 자본주의가 유난히 특별하다. 가령 이제 한시적 특수성 같은 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순환이라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어떤 순환의 어떤 규칙이나 법칙으로 해서 예외적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세계 자본주의,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안에 이렇게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신의 특수성이나 예외성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주의를 두는 것 자체는 좀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서요. 우리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가 위재기 이데올로기의 허위적인 종언 이후에, 허위적인 종언이라는 거는 이게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종언 선언이 계속 이렇게 퍼져 나왔다는 거는 지난주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종언의 종언, 그다음에 역사의 종언의 종언이 이제 지적이 주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 단순한 삶이라는 것을 진정한 삶과 대비시킨다. 리얼 라이프라고 이렇게 하는데, 단순한 삶이라고 하니까 또 심플 라이프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호모사케르라는 아랍의 책에서 이거를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은 가장 적당한 게 리얼 라이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 책에서 리얼 라이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벌거벗은 삶, 벌거벗은 생명, 혹은 삶. 이게 거의 동의어가 이제 리얼 라이프입니다. 이거는 이 생명, 목숨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리얼 라이프라는 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존이 최고의 가치인 거, 목숨이 최고의 가치인 거. 그게 리얼 라이프입니다. 삶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살아남기만 하면 이라고 얘기할 때 목숨, 생명, 그걸 가리키는 말이 이 벌거벗은 생명입니다. 리얼 라이프이고 리얼 라이프입니다. 이거하고 리얼 라이프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진정한 삶, 진짜 삶이라고 할 만한 건데, 이거는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이걸 무릅쓰는 감수하는 삶입니다. 뭘 위해서? 이 대의를 위해서. 지적의 책 중에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혁명사에 대한 개관을 포함하고 있는 책인데, 프랑스 혁명부터 이제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까지 이렇게 다 다룹니다. 지적이 다시금 이제 부활시키고자 하는 게 잃어버린 대의입니다. 리얼 라이프에서는 생존이 지상의 가치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게 이 리얼 라이프적 관점입니다. 리얼 라이프적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어떤 뭘 위해서라면, 어떤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죽음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이 공산주의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주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재에 내게 주어진 삶 너머에 뭔가 진정한 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약간 역설적이지만 지젝은 그 기독교적 형식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무신론자이지만 무신론자,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인데 오늘날 진정한 신앙인은 무신론자다라는 게 지젝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조금 인심 쓰면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독교하고 별 관계 없는 거잖아. 기독교는 이 보편 종교입니다. 어느 민족 종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국 기도회 이건 넌센스잖아요. 그 자체로 형용 모순입니다. 형용 모순이라는 게 둥근 사각형 이런 말이라는 뜻입니다. 구국 기도회라는 말 자체가 아침부터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구국 기도회 하려고 우리나라 잘 되게 했다가 기독교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젝에 옹호하는 기독교는 보편성의 종교입니다. 어떤 다른 기독교는 이제 구약의 기독교 신하고 이제 신약의 신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민족 종교에서 이제 보편 종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지젝이 옹호하는 건 그런 어떤 보편 종교입니다. 코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보편 종교적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 어떤 동영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 기독교의 형식인데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옹호합니다. 지젝이 국내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죽은 신을 위하여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런 일련한 책들에서 이제 지젝의 정치 신학 같은 거를 이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대비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단순한 삶이라는 거는 간소한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게 먹고 적게 소유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그거 삶 말고 다른 게 없는 삶입니다. 그 자체 그런 삶.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삶이고, 자신의 기득권이 아무 탈 없이 그대로 자자손손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삶. 그것의 정치적 버전이 자유민주주의인 바, 지젝이 보기에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무사건의 당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조금 부연하자면은 그저 그런 삶의 경제적 버전은 아무 일 없는 삶. 열심히 일했다고 저 혼자 떠나는 삶. 무리한 삶을 명품 브랜드로 치장하느라고 등골이 빠지는 럭셔리한 삶. 제가 거기 옆에 써놨지만 지젝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한.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이벤트도 없는 삶을 뜬금없이 이벤트화하고 스펙터클하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이 후기 모던한, 포스트 모던한 후기 자본주의 삶입니다.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그렇긴 한데,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포털 같은 데 보면은 주말에 연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기사들이 이게 잔뜩 떠있어요. 팬덤도 있고, 무한도전 또 스타킹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듣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삶을 버티게 해줄 만한 주말까지 그거 하나 보려고 기다리는 삶, 그런 겁니다. 정말 재미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MBC 파업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결방되고 그랬었는데, 그 팬들이 굉장히 이제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기다려오고 그랬잖아요. 다른 한편은 굉장히 조금 연민을 갖게 됩니다. 이것 말고 내 인생에 흥미로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그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의 삶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하긴, 그 다음에 지금 시즌이 끝났지만 이제 프로야구 부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프로스포츠. 미국 NBA, 메이저리그 뭐예요? 그 야구,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는 그 역사의 종원 이후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이분들 최대 관심사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요번에 이기느냐, 지느냐. 혹은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홈런을 치느냐, 마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인간적인 관심사이긴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더 중요한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문제 없고, 나머지 그래서 무료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그 지루함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뭔가 자극이 될 만한 어떤 것들, 그것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볼거리를 통해서, 뭔가 스펙타클한 어떤 볼거리를 통해서만 이제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일주일을 더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게, 여기서 그런,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여하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좀 스스로 좀 불쌍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하는 리얼 라이프는, 하다못해 어느 한 가지라도 뭔가, 저희가, 이게 나르시즘이 어떤 자기 몰입이기도 한데, 뭔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촌음이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좀 아껴야 됩니다. 하다못해, A라도 있다고 한다면, A가 좀 어렵다면, 누구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하면, 일주일이 모자라잖아요? 뭘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그게 살아있는 삶입니다. 진짜 삶이라고. 무료한 삶이 아니라, 일주일 시간 또 어떻게 보내나,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시간이 부족한 거. 그게 리얼 라이프입니다. 그 리얼 라이프라는 건 역사적인데, 자기 삶이 어떤 가치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내던질 수 있을 때 가능한 삶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가치를 위해서라면 그게 진짜 삶, 진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지적이 극단적인 예지만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라고 대비시킵니다. 이 무료한 여피족들. 여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유일한 관심사는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 여피족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누릴 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입에다가, 그다음에,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멀쩡한 가족들에다가, 가질 거 다 갖추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가끔, 애인은 있어요. CIA 국장도 그렇잖아요. 그 정도가 이제 이상적인 그런 삶입니다. 반면에 자살폭탄 테러범은 그 순간, 자기 삶을 위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가치를 위해서. 누가 더 살아있느냐라는 지적의 질문.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라면은 무균실에서 살면 돼요. 위험하잖아요. 다른 거, 이렇게, 결벽증 환자들 그렇지만, 이런 거 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제 가까운 가족도 그런데, 원전 사고 난 다음, 밤 전체를 다 비닐로 이제 밀봉을 했어요. 그건 비닐을 통과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까지 다 날아와서 콘크리트까지 뚫지만 이제 비닐 봉지에 맞춰가지고 안타깝게도. 어쨌든 집안 다 비닐로 땄어요. 애들 외출 전대 금지. 그리고 이제 시시각각 모니터링합니다. 이게 거기 정부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이제 방사능 정보가 이렇게 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그쪽에서 이제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동호회들이 모여가지고 실시간 이제 채팅을 하고 정보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그 야채 채소도 다 믿을 수가 없다. 방사능에 이렇게 오염돼 있다고. 정부에서 안전한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다. 근데 그게 놓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정작 놓치는 게, 밖에 나와서 외식도 못해요. 그리고 먹는 거는 다 이제 포장된 거, 이런 거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삶, 또 가장 잘 사는 삶, 웰빙족의 삶이 놓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분리시킨 아주 초고급 아파트에서 그 평수 넓은 아파트에서 요새는 이제 극장도 다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 서라운드 입체 음향 나오는 그런 이제 영사 시설 갖춰놓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렇게 관람합니다. 그런 삶이 다들 이렇게 꿈꾸는 삶이신지 모르겠지만 놓치는 삶이 그 자기 혼자만의 삶, 그 럭셔리한 삶. 근데 이제 자본주의 유토피아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꿈꿉니다. 그걸 이렇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주제가. 주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쪽에 어떤 의미를 두는 그런 어떤 삶하고 이 말리 쪽은 저는 이제 자본주의식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데 부르주아 유토피아 그것 사이 어떤 대비입니다. 이벤트란 말도 그래요. 무슨 이벤트 회사들 있잖아요. 그 프로포즈 같은 것도 이벤트로 하잖아요. 해달라고. 생일도 다 이벤트입니다. 그다음에 애들도 참 불쌍한데 체험전에 가야 돼요. 저도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약간 어이없는 말이에요. 뭔가를 자연체험이라고 해서 처음 체험전 가야 됩니다. 체험전에 가야지만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주입되는 어떤 체험입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겪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놀면서 막 흙장난도 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좀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러다 좀 물리기도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아주 안전하게 그렇게 간접 체험도 아니고 유사 체험하는 거 그걸 이렇게 대신하는 거. 이제 삶도 점점 그렇게 됩니다. 위험하니까 가령 이제 지적이 자주 얘기하는데 이 카페인 없는 커피 같은 거 마찬가지. 커피를 향유하고 싶지만 카페인은 위험하니까 좀 해로우니까 디카페인 커피. 그런 말씀 드렸던 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이버 섹스 같은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언제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키스방이니 별의별 방 다 있잖아요. 이제 아마 사이버 섹스 방도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가적으로 권장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매출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에이즈 위험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실제적인 어떤 육체 접촉의 위험에서 해방시켜주는 어떤 경험. 나중에 이제 뇌에 자극만 주면 됩니다. 요새 프로포폴인가요? 약국에서 쓰는 마취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개발하게 되면 위험성을 좀 줄인 그런 어떤 마약류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 울적해 할 때 가서 이제 주사 한 대씩 맞으시면 돼요. 약간 기분 좋아지고 돈 벌어서 이제 굳이 무한도전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1시간 반씩 볼 필요가 없고 그 즐거움을 그냥 주사 한 대로 돈이 좀 들겠네요. 근데 조금 저렴해지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삶을 살기를 점점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점점 더 이렇게 회피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소위 자유주의 유토피아, 관용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다문화주의적인 그런 오늘날의 소위로 중산층의 어떤 삶의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거기 지적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단순한 삶을 넘어서는 자리에서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거라면 어쩔 텐가. 가령 폭발하는 순간에 놓인 팔레스타인 자살 폭탄 공격자가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적과 전쟁을 벌이는 미국 군인이나 체험 유지를 위해 이 조깅을 하는 뉴욕 여캐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넘어가셔가지고 넘어가지 않아서 5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모든 초월적 대의에 반대하여 삶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이 분명한 주장인데요. 주장의 가장 큰 패배자가 실제의 삶 그 자체라는. 이거는 니체적인 역설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니체적인 역설에 대해서 이제 또 나와달라고 설명해놨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좀 꺼냈던 것 같은데,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보면은 초인 말고 이제 최후의 인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상당히 재밌는 텍스트입니다. 이 작품은 여기 다 읽은 분 거의 안 계시죠? 다 읽으십니다. 왜냐면 보통 사설 됐는데 일부 있다 마세요. 초인 얘기 앞에서 나오고. 근데 이게 원래 초인하고 영혼회귀가 두 가지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위버맨시라는 거, 그 다음에 영혼회귀라는 거. 니체가 이 책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을 썼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들 모두를 위해서 썼지만 아무도 이해 못할 거다. 그 자신은 한 100년 후쯤에 이해될 거라고 했어요. 지제가 니 책이 1900년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112년 됐습니다. 지금쯤 읽으면 됩니다. 니 책가 100년 후에나 읽힐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은 최후의 인간, 레스트맨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최후의 인간이 사실, 뉘앙스가 뭔가 좀 비장한 느낌을 줘요. 최후의 인간, 뭐 최후의 생존자, 이런 뉘앙스를 주는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마린이란 번역이 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전집한 번역으로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에요. 너무 장황한 번역인데, 혹은 만종인간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는 그런 겁니다. 최후의 인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멋진 거 전혀 아닙니다. 그 최후의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창조가 무엇인가? 공경이 무엇인가? 별이 무엇인가? 최후의 인간은 이렇게 묶어서 눈을 껌뻑인다. 껌뻑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눈을 껌뻑이는 인간입니다. 최후의 인간이라. 왜 껌뻑이는 건가요? 감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뭔지, 창조가 뭔지, 동경이 무엇인지 아무 감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뭔가 사랑하고 동경하고 뭔가 창조할 때 우리가 살아있어요. 근데 최후의 인간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위험합니다. 사랑하면 위험하잖아요. 그 사랑하다 동사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연관으로 쓰이는 게 사랑에 빠지다입니다. 빠지다도 좀 약한데 영어는 이제 falling in love니까 추락하는 겁니다. 이거는 프랑스 불어 표현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성서식 표현은 실족하는 거예요. 멀쩡히 가다가 이게 매너에 빠지는 거, 이게 실족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20대 때 제일 좋아해요. 혼자 영화관에 가서 이제 그거 보고 막 훌쩍거리더라고요.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는 커플 얘기인데, 이 부부가 너무 살아있어요. 남자는 나이가 좀 있고 여자는 조금 더 어렸습니다. 근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둘이 그 가까운 가게 상점에 가는 것도 둘에게 모험이었어요. 너무나 진짜. 그랬는데 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일을 안 나요.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생계에 문제였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일을 안 나가는.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멀쩡히 놔두고 우리 저녁에 밥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어쨌든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불화가 시작됩니다. 서로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제 다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툼 끝에 뭐 이렇게 난로를 넘어뜨렸던가 해서 이게 불이 나고 이제 남자는 떠납니다. 그러면서 행렬병자 생활 한참 하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수년 후에 이제 다시 이 가족들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 픽쇼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게 안 들어있죠. 이제 유리 창이 있고 이쪽 편에서 이제 그 돈을 낸 사람이 상대편에게 되게 여성 픽쇼 거울이 있는데 뭐 욕을 합니다. 그 옷을 벗으라고 옷도 벗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은 없고 그런 샵이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합니다. 생기를 해서 아들은
우연치 않게 이제 이 형이 행여병자로 이렇게 사막을 돌아다니던 형이 발견이 됩니다. 발견돼가지고 이제 이 동생하고 연결이 되고 이 동생이 이제 거기 이제 찾아가지고 그 자기 형수가 일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둘이 재회하는 장면. 재회한 다음에 이제 그 이 아들하고 이 아내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그 자신도 떠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빨텍사스라는 그 영화인데 이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이 뭔가 해줬습니다. 그렇게 실족하는 경험이라는 거, 뭔가 빠진다라는 거. 근데 요즘 나오는 거는 알렌 바디우가 쓴 사랑 예찬이라는 책 보면 맨 처음이 그거예요. 프랑스에서도 그런 광고가 나오는데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게 해드립니다. 연인을 찾아드립니다. 이런 거 보면 요즘도 그 중매 사이트들에서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패 없게 해준다는 겁니다. 리스크 없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리스크가 아니 바쁜데 또 뭐 데이트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맞춰봐야 되잖아요. 성격이 맞는지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다 이제 바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맞춤식을 딱 만나게 해준다. 감정적인 소모가 전혀 없게 해준다는 겁니다. 가령 보통 이게 만나게 되면 저 사람 나 좋아할까 말까 그것도 고민되잖아요. 그 다음에 탐색정도 해야 되고 너무 이제 소모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서로의 많은 이제 결혼 뭐라 그럴까요? 연결해주는 사람. 그것도 직업이죠. 커피 매니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쌍방 들어가가지고 둘 다 이제 만족한다고 그러는데 다음 만남을 해주게 하는 거고 한쪽이라도 좀 별로다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더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딱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거. 그런 거죠. 그게 포스트 모던한 사랑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랑의 가치. 더 이상 이 델테르는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을 사랑해서 굉장히 고통받다가 이렇게 죽는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그런 수뇌부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말하는 안전한 사랑입니다. 가장 안전한 사랑인데 동시에 지제시류로 얘기하면 그 안전한 사랑이 잃어버리는 거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어떤 치명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저 실족에 있어요. 저 추락에. 그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제 카페에 넣는 커피처럼. 5페이지에서 마지막 따라 보시면 사랑이 무엇이고 창조가 무엇이고 동경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최후의 인간이 바로 형이상학 이후의 인간인데 이들은 그런 질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이 최후의 인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을 닮아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행복이라는 것 자체는 한번 나왔을 때죠. 굉장히 이교도적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쾌락 원칙에 따른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걸 넘어서 쾌락 원칙을 초과하는 어떤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때는 이제 행복이라고 좀 부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쾌락 원칙이라는 거는 그 쾌감, 만족감을 최대화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가령 사랑의 고통이라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그건 쾌락 원칙에 따른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통제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그 쾌락 원칙을 넘어서 이 주의상스적인 어떤 사랑, 상락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위험 속에 혹은 고통 속에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 행복하고는 좀 다른데 리얼 라이프라는 거는 분류하자면 여기에서 여기 리얼 라이프나 데어 라이프가 지상과 같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이쪽에 나온 거고 그래서 지적은 기독교 대 이교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이라는 거는 뭔가 초과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나르시시즘적인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를 따르거든 너의 부모도 미워하고 가족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라 하는 겁니다. 그 벗어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보편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가족적인 개인적 이해관계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가 보편성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보편성의 차원을 이렇게 발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높이 평가해줄 만한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달리. 그걸 놓치다 하면 말은 기독교 없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빠진 기독교. 맨 마지막에서 행복은 저만 살려고 하는 자의 그런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한 그 실질 정의가 그렇습니다. 출절이 제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든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행이란 이미지 있는데 그 행운이라는 거 옆 사람의 화살에 맞는 겁니다. 막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화살에 맞고 딱 쓰러져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운입니다. 이게 이제 저만 살려고 하는 자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행복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내소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염치는 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조금 행복하면 되죠. 그렇게 뭐 남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고 여기 와서 우리 냉장고를 봐고 이런 거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지적은 그래서 페이지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전제는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 귀중한 것, 소중한 거 없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해요. 사형시키느냐 마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폐지론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전히 생명 정치 안에 그런 패러다임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 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오 파워는 요즘 생명 관리 권력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정치도 일종의 그런 식입니다. 생명 통제 정치 내지는 생명 관리 정치 이런 겁니다. 생명 정치라고 하면 이것도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푸코도 그렇고 아감벤이나 지제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 다음 단락에 좀 적어놨고요. 그 자기 파괴적 변증법이라고 강조해놨는데 삶의 위협적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결국엔 진정한 삶 자체를 제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게 역설입니다. 거기 예로 들었지만 대테러와의 전쟁 위해서 이제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공항마다 다 무슨 투시 촬영기 같은 것도 있죠? 찍으면은 뭐 인체가 안에 뭐 이제 무슨 총기나 휴대물들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찍는 건데 공항에 검색에 통과할 때 그게 노출이 다 됩니다. 이 신체 정보 같은 게 다 노출이 돼요. 그게 희생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생활이 침해되고 어떤 사적인 어떤 권리, 개인의 어떤 개인 사생활에 관한 어떤 정보들이 다 노출이 되고 하는 식입니다. 명분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유 자체를 희생시키는 게 일종의 자유주의 역설입니다. 미국식 자유주의 역설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아프간 포로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전형적인 호모사피리의 형상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근데 지적의 이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는 강제 수용소의 수용자 포로들하고 그다음에 난민 수용소의 수용자하고 그게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난민 수용소와 강제 수용소가 동일하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변증법적인 통일성, 대립물의 통일성,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동일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수용소하고 난민 수용소는 그 자체로는 상당히 다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런 지적합니다. 미국에서 아프간에 이제 미국 비행기가 떴는데 이게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구호품인지 폭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 비행기에서 떨어진다는 점에서 어떤 동일합니다. 그 수준에서. 어떤 때 폭탄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구호 문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 둘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지 않습니다. 거기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한편으로는 탈레반 포로들을 배제, 격리 수용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베풀기도 한다. 그 둘이 서로 이렇게 무슨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넘어가시면은 두 경우 모두 공통적인 거는 온전한 인간성을 박탈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건 무슨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다. 결국적으로 이렇게 통일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잘 보이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는 아부가라이브 포로들에 대한 어떤 성적 학대 장면입니다.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벌써 꽤 됐는데 2004년에 거기 포로들을 성적으로 고문하고 모욕 주고 학대하는 거를 또 다 촬영해가지고 또 그거 올려놓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 사건이 터지자 이제 그 당시 이 조지 부시는 이게 미국이 대표하는 가치와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미국 수뇌부도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핑계 대기는 이제 포로들에 대한 어떤 제네바 협약이 있는데 이 미군 사병들이 그걸 잘 숙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실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네, 지적의 분석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물론 후세인 정권 하에서도 그 자국 이라크 죄수들에 대한 고문은 자행됐었고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80년대까지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초점은 그 어떤 잔인한 고통을 이렇게 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미국 병사들이 이제 이라크 포로들에 대해서 가한 그 고문의 목적은 좀 초점이 다릅니다. 굴욕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문은 일종의 예술적 퍼포먼스였다라고 말하자면 좀 굉장히 짓궂은 신인생 환영회 같은 거. 요즘 그런 거 하잖아요. 대학가에서 가는데 신발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가끔 죽기도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 조금 괴롭히는 거. 근데 좀 정도가 심하게 한 거라는 거. 미국식 하위 문화의 일종이라는 거죠. 이런 거 자체. 이런 스펙터클한 고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렇게 스펙터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걸 찍어야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보면 안 되고, 이거 누군가가 좀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걸 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게 찍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요컨대 아부라이브는 단순히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미국의 거만한 태도가 표출된 사례가 아니고, 이거는 이 이라크 포로들이 미국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신고식을 치른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이 신고식 이후에도 이제 입회가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긴 합니다. 우리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번 우리 생활 중액을 맛 좀 봐라. 우리 뜻입니다. 이 지적이 더 얘기하고 있는데, 조지 부시가 잘 미국 나서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돈 내고 들어갈 수 있을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자들입니다. 근데 거기 조지 부시도 거기 서클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해불학교라는 단체. 그러니까 너무 친숙해요. 미국도 우리 못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서클에 신병원으로 이렇게 가입할 때 입회식 같은 거 거기도 굉장합니다. 미국은 그런 전통이 좀 강해요.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북미 인디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북미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성의식 같은 거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굉장히 잔인한 성의식 같은 거를 치르는데, 그게 아마 조금 백인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전수가 된 것 같아요. 미국 사관학교 인간식대 저런 겁니다. 그래서, 배지 있죠? 배지, 바늘, 침.
하사관이 인간 이 장교들한테 찌릅니다. 이 가슴을. 굉장한 통증이 있다고 그래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인터넷 보면 사진도 있어요. 딱 찌르고 막 인상 찡그리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신고식입니다. 사병들이 이렇게 배치당하면 저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동전을 딱 뿌리고, 뭐 한 10개면 10개 뿌리고, 그거 다 주실 때까지 구타합니다. 그거 이제 다 주실 때까지 이제 패는 겁니다. 말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신고식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식 문화입니다. 미국 가실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지적이 이제 그와 저는 반대되는 것 같은 한 가지 사례. 2005년에 이것도 좀 지났지만 해리 시아보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여자 환자가 해리 시아보에서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식물 인간 상태였어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해 왔는데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진상으로 뭔가 이렇게 웃는 표정이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남편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그 생명 영양 장치를 이렇게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페리시하고 가족들이 반대하고 법정 소송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미국 사회가 다 이제 이것저것 떠들썩했습니다. 찬반 양론으로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뭐 서로 다른 어떤 견해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였는데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그 학대를 그렇게 서슴없이 자행한 그런 문화하고 같은 미국에서 근데 또 이건 또 정반대 양상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둘이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 두 사례에서 지적은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의 사변적 동일성을 주장한다. 사변적 동일성 이런 말은 이제 해결 철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동일성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유를 통해서 둘이 똑같다고 이제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변적 동일성입니다. 한편에는 폭탄이 놓친 사람들이 있고 이게 럼스펠드가 한 얘기입니다.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고문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그 자기 변호를 하면서 그들은 폭탄이 놓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좀 고문 당해도 된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고문 좀 당하는 거 뭐 대수냐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물인간이 있어요. 둘 다 벌거벗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만 있어요. 자기의 어떤 자기의 존엄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자기 어떤 인간적 가치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의식 이런 거 다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생명입니다. 이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이게 동일성입니다. 이것이 인권의 현주소이자 미국식 생활 방식을 지탱해주는 미국적 가치의 중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랍 문명과 미국 문명 사이의 충돌은 야망과 인간 존중 혹은 휴머니즘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잔인한 이라크식 고문 대 스펙터클로스의 고문 사이의 충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야만과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야만 대 야만의 충돌. 야만 대 그러니까 좀 부식 야만 대 굉장히 세련된 스펙터클한 야만 사이의 충돌. 이라는 거. 시제기 그 테러와 그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양상, 사건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실제 사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책에 일부 내용을 지난주에 두 번 나눠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예고돼 있지만 지적 인터뷰집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모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